뉴욕의 최상위 명문 사립학교에서 모두가 당연하게 믿던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늘 1등을 놓치지 않던 한 학생 앞에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2명이 나타나면서부터였는데요. 처음엔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그냥 외우기만 한다. 미국식 창의적 사고를 따라올 수 없을 거다. 이런 말들이 복도에 떠돌았죠. 하지만 첫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깨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역사상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교실을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건 무엇일까요? 경쟁만이 전부라 믿었던 아이들에게 한국의 공부 방식은 어떤 진실을 보여주었을까요?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라피나 몽고메리예요. 저는 최고가 되는 방법을 다 안다고 믿었어요. 뉴욕에서 가장 비싼 사립학교인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서 저는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어요. 제 아버지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의 소유주이자 우리 학교 이사회 멤버셨는데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세라피나, 2등은 단지 첫 번째 패배자일 뿐이야. 저는 그 말을 완전히 믿었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모든 과목에서 어를 받았고 토론팀 주장도 맡았으며 제 학년에서 바이올린을 저만큼 잘 켜는 학생은 없었어요. 제 방 벽에는 상장, 리본, 트로피가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가 마치 저를 2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저는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의 대리석 복도를 고개를 치켜들고 걸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저를 부러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고 선생님들은 제가 완벽한 숙제를 내면 항상 미소 지으셨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제시카는 제 옆에서 늘 추가 교재를 들어주고 제 미래 계획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제시카는 저처럼 뉴욕에서 자랐지만 집안 형편은 저희 집만큼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장학금을 받고 웨스트필드에 다니며 제 속도를 따라오려고 애썼어요. 학교 건물은 마치 성 같았어요. 커다란 창문, 화려한 샹들리에, 벽마다 걸려있는 유명 인물들의 초상화. 학생들은 깔끔한 제복을 입고 모두가 조용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대화했어요. 이곳은 오직 가장 뛰어난 학생들만 살아남는 곳이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최고의 학생이었어요. 9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어요. 아침 식사 전에는 2시간 동안 바이올린을 연습했고 미적분 숙제는 완벽히 마쳤고 다가올 미국 역사 시험을 위해 노트까지 복습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인 해리슨 선생님이 교실에서 하신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얘들아, 오늘부터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2명이 우리 반에서 1년 동안 함께 공부할 거야. 웨스트필드에는 교환학생이 늘 있었으니까요. 대부분은 영어가 서툴러서 수업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온 학생들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어요. 착하긴 하겠지만 저와 경쟁이 될 리는 없다고요. 처음 교실에 들어온 학생은 키가 크고 검은 눈빛이 진지한 남학생이었어요. 강민준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학생은 저와 또래로 보였지만 키는 더 작았어요. 이름은 한서윤이었고 특이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웃자 얼굴 전체가 환하게 빛나서 웨스트필드의 진지한 분위기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해리슨 선생님은 민준 씨가 서울의 과학수학 특목고에서 왔고 서윤 씨는 예술디자인, 특성화 학교 출신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두 사람 모두 학교에서 특별히 뽑혀 미국에서 공부하게 됐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성적이 좋다고 해도 한국 학교는 미국 학교보다 쉽지 않을까? 웨스트필드 같은 수준 높은 학교라면 더더욱이요. 저는 어디선가 아시아 학생들은 그냥 외우기만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었어요. 간단한 시험에서는 잘할지 몰라도 미국 교육이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는 절대 못 따라올 거라 생각했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두 학생이 수업 내내 조용히 앉아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 듣고 꼼꼼히 필기하는 걸 봤어요. 민준 씨는 수학 수업에서 특히 집중한 것 같았고 서윤 씨는 미술사나 문학 수업에서 더 눈을 빛냈어요. 민준 씨와 서윤 씨가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 온 지 3주가 지나자 수학 심화 수업에 톰슨 선생님이
이번 학기 첫 번째 큰 시험을 본다고 발표하셨어요. 이건 그냥 보통 시험이 아니었어요. 전국 수학 경시대회 문제만큼 어렵게 출제되는 시험이라 진짜로 뛰어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가르는 시험이었어요. 저는 익숙한 흥분과 자신감을 느꼈어요. 수학은 언제나 제 강점이었거든요. 다른 학생들이 복잡한 방정식이나 추상적인 개념의 어려움을 느낄 때 저는 미적분 문제나 기하학 증명을 술술 풀어냈어요. 이번 시험은 제가 학급의 절대적인 1등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시험 전날 밤 저는 평소처럼 공부 루틴을 따랐어요. 노트를 다 복습하고 교과서 문제를 풀고 배운 모든 공식을 다시 확인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색깔별로 정리된 노트, 반듯하게 깎인 연필,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 없는 계산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완벽히 준비됐다고 확신했어요. 그날 저녁 제시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시험이 걱정된다며 목소리가 잔뜩 긴장돼 있었어요. 그녀는 고급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고 저는 거의 1시간 동안 문제풀이 전략을 설명해 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서 마지막 복습을 했어요. 구석자리에서 민준 씨가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의 노트에는 한국어와 수학 기호가 뒤섞여 있었어요. 시험 시간이 되자 톰슨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주셨어요. 선생님 말씀과 함께 교실은 연필 긁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시험지를 보자 순간 놀랐어요. 수업 시간에 풀던 문제보다 훨씬 까다로웠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풀 수 있는 복잡한 미적분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학기 내내 배운 개념을 합쳐야 하는 기하학 변환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려운 문제는 저를 막지 못했거든요. 심호흡을 하고 차분히 첫 번째 문제부터 풀기 시작했어요. 제 연필은 자신감 있게 움직였고 계산은 매끄럽게 이어졌어요. 시험이 절반쯤 지났을 때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고 지우개로 답을 지우고 다시 쓰는 모습도 보였어요. 어떤 아이들은 아예 멍하니 시험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제시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민준 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아주 차분한 얼굴로 계속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연필은 멈추지 않았고 얼굴에는 전혀 긴장이나 혼란이 보이지 않았어요. 속도도 빠르지만 흐트러짐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제 시험지에 다시 집중하려 했지만 몇 분마다 자꾸 그쪽으로 눈길이 갔어요. 어떻게 저렇게 안정적으로 풀 수 있지? 한국에서 이미 비슷한 문제를 다뤄봤던 걸까? 아니면 제가 생각한 것만큼 미국 수업이 앞서 있던 게 아니었을까? 시험 종료 15분 전 톰슨 선생님이 알려주셨을 때 저는 아직 두 문제를 완전히 풀지 못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늘 시간 전에 다 끝내고 검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허겁지겁 계산하며 부분 점수라도 받길 바라야 했어요. 시험지를 제출하면서 제 속은 낯설게 뒤틀렸어요. 처음으로 제 시험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문제는 기대 이상으로 어려웠고 일부 답안은 급히 적어 내려간 터라 맞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사흘 뒤 톰슨 선생님이 시험지를 돌려주셨어요. 평균 점수는 낮았다고 하셨어요. 대부분 60점대, 70점대였죠. 그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었으니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성적을 불러주실 때 제 가슴은 긴장으로 두근거렸어요. 당연히 제 이름이 제일 먼저 불릴 거라 믿었죠. 이번 시험 최고 점수는 97점이에요. 뛰어난 성과를 낸 강민준 축하합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두 번째 점수는 세라피나 몽고메리 91점이에요. 아주 훌륭한 점수예요. 91점. 평소 같았으면 충분히 자랑스러운 점수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제가 2등이라니. 그것도 겨우 학교에 온 지 3주밖에 안 된 조용한 한국 학생한테 밀리다니. 평소라면 실수하지 않았을 문제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했고 시간 부족으로 아예 풀지 못한 문제도 있었어요. 민준 씨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호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적을 확인하고 노트에 무언가를 적은 뒤 조용히 시험지를 덮었어요. 그 담담한 태도가 오히려 제 충격과 실망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집에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어요. 시험지를 내려다보며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건지 고민했어요. 민준 씨는 어떻게 제가 막혀버린 문제들을 풀 수 있었을까? 그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아는 걸까? 수학 시험이 끝난 뒤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낯설고 이상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민준 씨와 서윤 씨를 전과는 전혀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잠깐 머물다 갈 교환학생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들이 공부에 임하는 태도, 선생님들과의 대화, 쉬는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눈여겨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건 제 시험 점수보다도 훨씬 더 혼란스러웠어요. 영문학 수업 시간에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토론할 때였어요. 서윤 씨가 손을 들고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해석을 내놓았어요. 가족 충성과 명예라는 주제가 한국의 전통 이야기와도 연결된다고 설명했죠. 그녀의 분석은 창의적이고 깊이 있었고 선생님인 피터슨 선생님조차 잠시 멈춰서 곱씹을 만큼 인상적이었어요. 역사 수업에서는 2차 세계대전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민준 씨가 한국에 끼친 영향에 대해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설명을 했어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였고 그 덕분에 우리 반 전체가 전쟁을 더 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국 중심의 교육과정에서는 놓칠 수밖에 없는 맥락을 그가 채워준 거였죠. 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두 한국 학생은 단순히 사실이나 공식을 외운 게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과목과 문화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학습은 훨씬 더 깊고 의미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도 저는 그들의 공부 방식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노트를 펼쳐놓고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서로 설명해주고 문제를 함께 풀었어요. 때로는 그림을 그리거나 수식을 적으며 이해를 넓혀갔고 그 모습은 늘 혼자만 공부하던 저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의 방식은 저를 사로잡았어요.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이 한두 번 읽고 넘어가는 방식과 달리 그들은 여러 각도에서 주제를 파고들었어요. 민준 씨는 하나의 미적분 문제를 3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며 단순히 정답만 찾는 게 아니라 왜 그 풀이가 맞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적합한지를 확인했어요. 서윤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술 과제에서도 단순히 보기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적 맥락을 조사하고 다양한 재료를 실험하며 한국 전통 미학과 현대 미국적 감각을 결합시켰어요. 그들을 보면서 저는 공부와 배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지능이 타고나는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운 좋게도 더 똑똑하게 태어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민준 씨와 서윤 씨는 끝없는 노력과 깊은 사고로 스스로 지능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 말수가 줄었고 과제도 자신 있게 해내기보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아버지가 성적을 물으셔도 대충 얼버무렸고 예전처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제 방 문을 두드리며 학교에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사실대로 혼란과 자기 의심에 대해 털어놓고 싶었지만 제가 믿어온 모든 게 틀렸다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온 두 학생이 제 정체성 전체를 흔들고 있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괜찮다고 여전히 높은 기준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고만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제 평소와 다른 모습에 여전히 걱정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 다음 주에는 미국사 시험이 있었어요.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준비했어요. 노트를 복습하고 자료를 더 찾아 읽고 시험에 나올 법한 세부 사항까지 달달 외웠어요. 시험 날 저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됐어요. 자신감 대신 불안과 의심이 마음을 채웠어요. 시험지를 보며도 계속 민준 씨와 서윤 씨가 제 성적을 또 뛰어넘는 건 아닐까 두려웠어요. 문제들은 어렵긴 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고
사건 간의 연결을 찾는 능력을 요구했죠. 저는 두 한국 학생에게서 배운 방식을 조금이라도 적용해 보려고 했어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어요. 로드리게즈 선생님이 성적을 발표할 때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이번에는 상위 점수들이 불과 몇 점 차이로 갈렸어요. 1등은 94점 한서윤, 2등은 93점 세라피나 몽고메리, 3등은 92점 강민준. 또다시 한국 학생에게 밀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충격과 실망만 느낀 게 아니었어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호기심이었어요. 어떻게 그들은 제 강점이라고 믿었던 과목에서조차 꾸준히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믿기 힘든 결정을 내렸어요. 성적에 속상해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업이 끝난 뒤 책을 챙기던 서윤 씨와 민준 씨에게 다가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성적 축하해요. 그런데 혹시 어떻게 공부하는지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두 사람은 놀란 듯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줬어요.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이제껏 알지 못했던 진짜 성공의 비밀을 배우게 될 순간 앞에 서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준 씨와 서윤 씨와 함께 앉아있던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겸손해지는 경험 중 하나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성공적인 학생이 되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차분한 설명은 제가 아직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해줬어요. 먼저 민준 씨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 학교에서는 표면적 학습이 아니라 깊은 학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암기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완전히 이해해서 전혀 새로운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는 거였어요. 수학을 공부할 때 저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법만 배우지 않아요. 민준 씨는 노트를 펼쳐 도형과 메모가 가득한 페이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왜 공식이 작동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수학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려고 해요. 서윤 씨도 활기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생각을 보탰어요. 한국 학생들은 모든 과목을 마치 탐정이 사건을 풀듯 다룬다고 했어요. 그냥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건 왜 중요한가? 내가 아는 다른 것과 어떤 관련이 있나? 변수를 하나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의 노트를 보여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노트는 항상 깔끔하고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는 데 집중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노트는 전혀 달랐어요. 도표 질문, 과목 간 연결, 그리고 배우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민준 씨의 수학 노트에는 단순한 풀이 과정뿐 아니라 특정 접근 방식을 택한 이유, 다른 방법들, 물리나 공학 개념과의 연결까지 적혀 있었어요. 서윤 씨의 문학 노트에는 줄거리 요약과 인물 분석을 넘어 한국 이야기와의 비교, 문화적 차이에 대한 질문,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창의적인 해석까지 담겨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그들의 방식을 제 공부에 조금씩 적용해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교과서를 한두 번 읽고 외우는 게 아니라 펜을 들고 여백의 질문을 적고 챕터 간의 연결을 찾아 메모했어요. 변화는 곧바로 느껴졌지만 쉽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30분이면 끝날 복습이 몇 시간씩 걸렸어요. 한 과목을 공부하다가 관련 주제를 찾아 자료를 뒤적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배운 정보는 훨씬 오래 기억에 남았고 무엇보다 과목과 과목 사이의 연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단순히 정답만 말하던 제가 수업 중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더 넓은 맥락과 연결지어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톰슨 선생님은 제가 교과서에 없는 방법으로 수학 증명을 해낸 걸 보고 직접 칭찬해 주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민준 씨와 서윤 씨와의 관계였어요. 처음엔 단지 그들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어느새 진심 어린 호기심과 서로 배우려는 존중 덕분에 우정으로 변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셋이 모여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스터디 모임을 했어요. 서로 이해한 내용을 공유하고 어려운 개념을 함께 풀어갔어요. 제시카는 처음엔 제가 왜 그들과 어울리는지 의아해했지만 나중에는 합류해서 협력적인 공부 방식의 혜택을 같이 누렸어요. 저는 한국 자체에 대해서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교과서가 아니라 두 친구의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서요. 한국에서는 교육을 단순히 좋은 성적을 위한 게 아니라 평생의 성장과 배움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서윤 씨는 한국 학생들은 종종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지식을 나누며 서로 성공을 돕는다고 설명했어요. 민준 씨는 한국 학교에서는 실패를 패배가 아니라 더 깊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본다고 했어요. 그 말은 제 공부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문제를 틀리거나 바로 이해하지 못해도 좌절하지 않고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였어요. 수업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질문을 던졌어요. 설령 엉성한 질문일지라도요. 중간고사 전날 밤 저와 민준 씨, 서윤 씨, 제시카는 도서관에 남아 늦게까지 함께 공부했어요. 서로 헷갈리는 부분을 설명해주고 함께 개념을 다듬어 갔어요. 제 학창 생활에서 처음으로 큰 시험을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준비한 거였어요. 책을 정리하고 도서관을 나서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성공, 배움, 성취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요. 두 한국 교환학생은 단순히 새로운 공부법을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제 눈을 완전히 새로운 교육 철학과 성장의 길로 열어준 거였어요. 중간고사는 일주일 내내 이어졌어요. 하루는 수학, 그 다음은 영문학, 역사, 과학,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 학문을 아우르는 종합 에세이 시험까지 있었어요. 시험은 예상대로 어려웠어요. 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단순히 외운 공식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풀이가 맞는지, 언제 가장 효과적인지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고 여러 가지 풀이법을 시도하다가 결국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남들보다 빨리 끝낼 수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 나름의 최선의 풀이를 보여주는 데만 집중했어요. 다음 주 톰슨 선생님이 수학 시험지를 돌려주셨어요. 성적 발표를 앞두고 저는 익숙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1등 욕심이 아니라 순수한 궁금증에서 비롯된 긴장이었어요.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풀이 과정이 특히 깊이 있고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1등 96점 세라피나 몬고메리, 2등 95점 강민준, 3등 94점 한서윤.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예전처럼 경쟁에서 이겼다는 만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짜 노력과 깊은 이해 덕분에 얻은 성과라는 자부심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민준 씨와 서윤 씨의 뛰어난 성과가 제 성취를 전혀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함께 성장한 거였어요. 수업이 끝난 뒤 민준 씨가 특유의 잔잔한 미소로 다가와 말했어요. 축하해요, 세라피나. 당신의 미적분 풀이가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수학 실력을 존경하게 된 그가 제게 해준 칭찬은 어떤 성적표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며칠 뒤 발표된 영문학 시험에서는 서윤 씨가 1등을 했어요. 셰익스피어의 주제를 현대 사회 문제와 연결한 멋진 에세이 덕분이었죠. 저는 2등이었는데 제 글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전 해석을 비교한 내용이었어요. 서윤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상상도 못했을 접근이었어요. 중간고사 결과가 이어지는 동안 반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엔 서로를 경쟁 상대로만 보던 학생들이 이제는 서로의 성취를 축하하고 배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와 서윤 씨가 가져온 협력의 공부 방식이 반 전체에 퍼지고 있었어요. 제시카도 변화했어요. 그녀는 중간고사에서 평생 최고 성적을 받더니 제게 와서 말했어요. 세라피나, 나 한국 학생들을 오해했어. 내가 그들과 어울릴 때 그냥 이기려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를 더 좋은 학생으로 만들어줬네. 그 말에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민준 씨와 서윤 씨를 제 독주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만 봤는데 이제는 배움과 성장을 함께하는 소중한 친구로 보고 있었어요. 마지막 시험은 여러 학문을 연결해 글로벌 이슈를 분석하는 종합 에세이였어요. 이런 융합적 사고는 과목을 따로따로 배우는 미국 학생들에게 특히 어렵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새로운 공부법 덕분에 자신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더 좋은 학생이 된 게 아니라 다른 문화와 배경을 존중하고 배우는 사람이 되었음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 벽에 여전히 가득 걸린 상장과 트로피를 바라봤어요. 몇 달 전과 똑같아 보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그건 다른 사람 위에 서기 위한 증표가 아니라 제 성장 여정의 작은 디딤돌이었어요. 봄이 찾아온 웨스트필드 아카데미는 교실 안팎으로 활기와 낙관적인 공기로 가득했어요. 그 변화는 단순히 계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실에서 일어난 변화 그리고 제가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과도 닮아 있었어요. 민준 씨와 서윤 씨의 교환학생 생활이 끝을 향해 갈 무렵 저는 그들이 우리 학교에 남긴 영향이 처음 교실에 조용히 들어왔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깊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반 전체의 학업 성취였어요. 성적이 전 과목에서 올라갔을 뿐 아니라 사고의 질과 배움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졌어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선생님들마저 감탄할 정도였죠.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공부에 흥미를 잃고 힘들어하던 학생들까지도 점점 동기부여를 되찾고 있었어요. 이제는 문제를 단순히 풀어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답이 나오는지 함께 고민하고 서로 질문하며 배우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어요. 저는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달았어요. 남을 누르는 성적표의 숫자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